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대 그리고 고려시대, 중세 그리고 조선시대를 전기 후기 나눠서 4시기로 봤어요. 그래서 10번까지 문항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지금 보는 거는 11번 뒷장이에요. 11번부터 20번까지 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문항을 선생님이 분석을 해주면 일단 근대사는 3문제 나와요. 근대사라고 한다고 하면은 흥선대원군부터 우리가 일제강점기 일본의 국가를 강탈당하기 전까지 요 시기까지 3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일제강점기가 3문제에서 4문제, 1문제가 늘었습니다. 그럼 1문제는 어디에서 빠졌냐? 고대사에서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제강점기가 4문제 정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현대사가 3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한국사가 1등급이 안 나와도 된다, 2, 3등급 정도만 나와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근대사나 일제강점기는 조금은 가볍게 넘어갈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근대사나 일제강점기가 한국사에서 유일하게 좀 난이도 조절하면서 어렵게 나오는 이 파트예요. 그러니까 너무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흐름에 대해 사건에 대해서 주요 개념들만 알고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일단 근대사부터 파악하고 일제강점기, 현대사 이렇게 3파트 한번 10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먼저 근대사 먼저 정리할게요. 자, 근대사 같은 경우에는 먼저 올해 수능에 나올 출제 지수는 정치 부분에서 100%, 한 문제 또는 2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그럼 이 정치 파트는 여기 적혀 있는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 무엇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선생님이 올해 내용을 예측해 보면 작년 수능에서 을사늑약, 을미사변, 아관파천의 내용이 나왔어. 19년 수능에 흥선대원군과 독립협회가 나오고 18년에 개화정책, 동학농민운동 이렇게 쭉 번갈아 가면서 나올 때 이제 올해 나올 순서가 된 게 중요도로 보면은 동학농민운동, 의병, 갑신, 정변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건들은 조금 다 기억을 못하더라도 이 사건 3가지의 주요 내용, 그리고 사건, 그리고 주요 키워드 정도는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경제 파트. 경제 파트는 18년 수능부터 1년에 한 번씩 꾸준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근대사에서 경제 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주제는 2가지. 플러스 하나는 3가지인데 이 3번째는 잘 나오지 않아. 그럼 2가지가 뭐냐? 하나는 국채보상운동, 하나는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 국채보상운동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국채보상운동은 일제 빚진 빚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갚아보자라고 했었던 거예요. 국채보상운동에 답이 나올 때 90%는 뭘로 나와요? 대한매일신보에서 적극적으로 후원하였다, 지원하였다. 이게 90% 답으로 나옵니다.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은 말 그대로 조선과 청이 이모군란 이후에 무역에 이 조약을 맺은 건데, 강화도 조약을 맺으면서 일본이 경제 침탈을 하니까 우리나라를 가지고 유일하게 이렇게 경제적 활동을 했던 청나라가 일본이 하지 못하는 추가 조항을 넣어서 우리나라와 경제적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럼 일본이 갖지 못한 추가 조약은 뭐냐면, 일본은 무역을 개항장, 그러니까 항구 근처에서만 무역을 할 수 있었어. 근데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의 가장 다른 점은 청나라 상인이 내지까지 들어와서, 그러니까 항구를 넘어서 도시까지 들어와서 무역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게 가장 다른 점이죠. 자, 근데 작년에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 수능에 나올 확률이 높은 것은 국채보상운동입니다. 6월 모의고사에서도 한번 언급했어요. 그래서 국채보상운동 잘 정리를 하고요. 자, 사회문화 파트는 지금 3년, 4년간 출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혹시 몰라, 선생님이 이 3년 전에 할 때 흥선대원군이 한 5년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흥선대원군이 혹시 몰라 나올 수도 있어 라고 했는데 한번 나왔어요. 근데 이 문학 파트도 계속 나오진 않고, 특히 이 17년 문항에서 이게 문학 중복답안 오류 문항이었어. 그래서 이게 언급을 하고 있진 않지만 혹시 몰라서 근대 교육이라든가 신문 파트에서는 출제될 수 있다라고 하면 선생님이 간략히 언급을 해놨습니다.
어쨌든 가장 확률 높은 거는 계양기는 근대사에서 정치에서 두 문제 나올 거고 그리고 경제 파트에서 한 문항이 나옵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요. 자, 선생님이 이 사건별로 이렇게 그냥 쭉 적어놔 봤어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사건별로 이 흐름만, 근대사 흐름만 정리를 빠르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대사는 일단은 흥선대원군부터 시작을 해요. 조선 후기. 자,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1863년에서 73년까지 10년간 집권을 하고 이 흥선대원군 이전의 시기를 우리가 세도정치라고 했습니다. 안동 김씨, 풍양조 씨 일부의 가문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모두 다 장악을 했고 그러면서 삼정이 문란하면서 백성들이 너무나 살기 힘들어서 홍경래난이라든가 혹은 이렇게 임술 농민봉기 같은 농민봉기가 한창 일어날 때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흥선대원군은 권력을 잡고 국내에서는 두 가지 크게 정책, 왕권 강화 그리고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왕권 강화로 경복궁 중건, 서원 정리, 그리고 호포제, 사창제 이런 것들을 중요한 개념까지는 알 필요 없지만 여러분이 이것이 흥선대원군 것이다 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국외 같은 경우에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으로 병인 박해, 프랑스 선교사들을 한강에서 목을 잘라 죽였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가로 강화도로 프랑스가 침략을 합니다. 이때 우리나라에서 뭐 가져갔어요? 외교장갑, 문서 가져갔어요. 그리고 미국 배 제너럴 셔머노가 대동강을 따라서 평양으로 침략을 했어. 그러면서 이 배를 박규수가 불태워버리니까 이에 대한 안갚음으로 1871년에 신미양요가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는 모두 다 공통점은 강화도로 침략을 했다. 근데 프랑스랑 미국 구분해야 되고 병인양요는 외교장관 문서를 가져갔다. 신미양요는 어재현 이런 사람들 구분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서 어쨌든 척화비를 세우면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펼쳐요. 하지만 흥선대원군이 물러서고 통상교화론자들이 증가하고 운요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인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됩니다. 강화도 조약은 출제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 세 개 항구 개항해라. 부산, 인천, 원산. 그죠? 그리고 해안 측량권 그리고 우리나라 치외법권 이런 거를 통해서 불평등 조약이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이 강화도 조약 이후에 우리나라 정치 세력은 크게 개화 사상가들과 위정 척사파들 이 사상가로 정치 사상이 나눠지게 됩니다. 이 개화 사상가들은 말 그대로 문을 열고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발전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위정 척사파는 문을 닫고 우리의 것을 지키자라는 거야. 이 위정 척사파의 큰 흐름을 보면은 1860년대는 이 흥선대원군 따라서 통상수교 반대 운동을 했었고 1870년대는 강화도 조약을 반대하는 최익현의 외양일체론 이런 것들이 있었고 1880년대에는 개화의 반대 운동 그리고 1890년대는 의병 전쟁을 통해서 직접 맞서 싸웁니다. 특히 위정척사파의 정치운동에서는 1890년대 의병 전쟁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의병은 나왔을 때 그 전쟁의 배경, 결과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일단은 을미의병 같은 경우에는 을미사병과 을미개혁의 단발령에 반발을 해서 나온 거고 을사의병 같은 경우에는 을사늑약, 우리 못 뺏긴 거예요. 외교권 뺏긴 거죠. 이 을사늑약과 늑약에 반대하면서 나온 거고 평민의병장, 신돌석 같은 평민의병장이 등장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미의병 같은 경우에는 정미 7조약, 이 한일 신여병을 통해서 고종이 강제퇴위당하고 군대가 해산당하면서 이 군인들이 의병에 참여해서 이제는 의병 전쟁화됐다. 국내 진공작전을 펼쳤다. 이 서울로 공격하려는 이런 것들을 펼쳤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개화사상가들을 이렇게 한번 보면은 개화사상가는 또 그 성격에 따라서 청나라를 롤모델로 할 것인가 일본을 롤모델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로 나눠지게 됐어요. 이 개화사상가들이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너무 이렇게 발전적으로 하다 보니까 옛날 방식으로 살던 사람들이 차별을 받아.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예요? 군인 세력. 그래서 이 구식 군인들의 반란이 일어난 게 이모 군란이죠. 그래서 이때 나온 키워드 별기군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모 군란으로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어.
그러면서 막 명성하고 도망가고 흥선대원군 재집권하면서 개화사상을 멈추는 듯 했는데 이 개화사상가들이 또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냐면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그러면서 이 군란이 진압이 됐고 그 결과 일본 공사관과 일본 교관을 죽였다라는 이유로 일본은 재물포 조약을 맺으면서 우리나라의 배상금도 받고 우리나라의 군대를 주둔시킬 수 있는 이 권한, 재물포 조약을 맺게 되고 청나라는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을 맺으면서 청나라 상인이 내지까지 장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요 결과를 이모군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모군란의 키워드 별기군, 그리고 구식군인의 반란, 재물포 조약,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 이 네 가지 키워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 개화파를 중심으로 정치가 운영되는데 이 개화파 사이에서도 갈등이 일어나요. 특히 온건개화파를 중심으로 정치가 이루어지니까 급진개화파가 이에 대한 반발로 일으킨 정변이 갑신정변 1884년입니다. 여기에 키워드는 우정국 축하연 때 급진개화파들은 온건개화파들을 다 불러서 일본군의 도움을 받아서 온건개화파를 제거를 했고 그리고 14개조 정강을 통해서 나라를 새롭게 만들려고 했죠. 14개조 정강에 들어간 대표적인 거는 인민평등권, 즉 신분제를 철폐한다라는 거. 하지만 지조법이라는 것도 키워드인데 지조법이라는 거는 땅에 대한 세금만 개혁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갑신정변은 어쨌든 이 정권을 잡은 지배자들의 개혁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재산을 놓치기 싫었던 거지. 그래서 농민들이 진짜 원하는 거는 토지를 균등 분배해달라. 하지만 이 지배층들이 실제로 했던 거는 세금에 대한 개혁뿐만 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갑신정변도 어쨌든 3일 만에 끝나게 돼서 3일천하라는 별명을 갖게 됐고 청나라 군대가 또 도와줬어. 그 청나라 군대가 일본 군대랑 조약을 맺어요. 텐진에서. 그 텐진 조약의 내용이 뭐예요? 청나라 일본 군대 다 조선에서 철수하자.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합의하에 같이 들어오자. 그래서 그 같이 들어왔을 때가 언제예요? 동학농민운동이죠. 자, 갑신정변 역시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예요. 갑신정변 키워드 급진개화파, 우정국 축하연, 그리고 13개조 정강 안에서 인민평등권, 텐진조약 통해서 양국 군대가 동시 철수했다. 이 키워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년 정도 시간이 지납니다. 1894년, 95년. 1894년은 우리나라 가보해, 95년은 을미년입니다. 그래서 이 해는 너무나 중요한 해야. 언제든지 94년, 95년은 시험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먼저 동학농민운동. 말 그대로 이 집권층들이 아무리 막 이렇게 바꾸고 막 개혁을 해봤자 자기들끼리 싸우고 농민들은 여전히 착취해. 외세까지 들어와서 더 착취해. 그러니까 농민들이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동학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농민운동을 펼쳤었던 거죠. 이 동학농민운동은 1차와 2차로 구분을 해봅니다. 1차는 반봉건적. 말 그대로 신분제를 철폐해달라, 평등하게 살게 해달라, 우리에게 땅을 달라 이런 것들을 요구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1차에서 사람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키워드는 전봉준, 그리고 황룡촌, 황토현 전투. 그래서 결국에는 전라도에서 가장 큰 지역인 전주성을 함락시키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청나라 군대에게 도움을 요청하니까 일본 군대가 텐진 조약에 의해서 같이 들어와. 그래서 전주 화약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줍니다. 이 전주 화약 속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토지를 균등 분배해달라, 과부제가 허용해달라, 뭐 이런 것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모일 수 있는 집강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수용해주는 교정청이라고 하는 부서도 만듭니다.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진짜로 농민들의 요구사항이 정부에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이때 청나라와 들어온 일본이, 특히 일본이 나가지 않고 경복궁을 점령해버리고 이 교정청을 없애버리고 군국기무처를 세우면서 우리나라 동학농민운동이 했었던 모든 일을 없애버렸죠. 그러니까 2차 동학농민운동으로 이때는 일본과 싸워보자라고 하는 반외세 성격으로 올라오다가 결국 공주 오금치 전투에서 패배를 하면서 이 동학농민운동은 끝나게 됩니다. 동학농민운동 역시 이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은 1차, 2차 이렇게 구분하고 각각의 그 전투 이름, 인물, 그리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전주 화약을 통해서 무엇을 원했는지, 이런 거를 통해서 동학농민운동이구나, 이런 것들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이 갑오개혁이라는 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갑오개혁은 말 그대로 일본이 우리나라 경복궁을 점령한 다음에 두 가지 일을 해요. 동시에. 하나는 동학농민운동군 공격하러 공주 우금치로 가고, 또 하나는 청일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그런 가운데 경복궁에서 일본은 우리나라를 자신이 침략하고 약탈하기 쉽게 개혁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 개혁이 대표적인 갑오개혁입니다. 갑오개혁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문제집이나 뭐 이런 거 풀면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쉽게 생각해서 조선시대에는 있었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없는 것, 새롭게 생긴 것, 이런 것들이 다 갑오개혁 이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노비 있나요? 신분제 철폐, 갑오개혁. 여러분들 서당에서 공부하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근대식 교육기관, 갑오개혁. 여러분들 세금 낼 때 쌀이나 이런 생선으로 내는 사람 있어요? 조세의 급납화, 이런 것들 모두 다 갑오개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갑오개혁의 중요한 키워드로 이 홍범 14조가 갑오개혁의 주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홍범 14조의 내용은 절대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홍범 14조가 갑오개혁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고, 자, 어쨌든 이렇게 갑오개혁을 진행하면서 일본은 청나라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했어. 그러니까 일본은 깜짝 놀란 거야. 이건 조선뿐만 아니라 우리가 청까지도 들어갈 수 있겠는데? 라고 하면서 청나라로 침략하려고 하니까, 이미 청나라에는 자신이 더 많이 뺏어가기 위해서 발을 담그고 있던 유럽 국가들이 많죠. 그래서 러시아를 중심으로 프랑스, 독일이 일본에게 삼국 간섭을 합니다. 너희들 전쟁에서 이겼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청나라로 넘어오려는 일본을 러시아를 중심으로 막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명성황후는 청나라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청나라는 일본에게 졌어요. 근데 이거를 말로써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네? 러시아네. 그러면서 친러 내각을 만들면서 일본을 견제하려고 하죠. 하지만 일본은 지금 중국 못 간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명성황후가 러시아를 또 이 조선 땅까지 끌어들인다고 라고 하면서 을미사변을 일으키면서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그리고 을미개혁을 통해서 뭐 단발령이라든가 태양령 사용 이런 거를 통해서 을미개혁을 단행합니다. 이 1894년, 95년의 내용 너무나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고종황제는 무서워서 못 살겠어. 그러면서 아관파천,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신하죠. 그리고 1년 후에 러시아 공사관에서 나와서 대한제국을 건립하고, 이제 조선은 없는 거예요. 대한제국을 건립하고 광무개혁을 통해서 개혁을 진행합니다. 이 광무개혁의 가장 큰 특징은 구본심참, 옛것을 본받고 새로운 것을 참고한다. 즉, 왕 중심으로 왕은 강화하고 경제, 사회 제도만 근대식으로 바꾸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광무개혁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지계라는 겁니다. 지계는 뭐냐면은 땅 지자 그리고 경계 계자, 땅의 경계 문서를 다 만들겠다. 즉 토지, 근대적 토지 소유권 확립을 하기 위해서 지계를 발급했다라는 게 대한제국 광무개혁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이 대한제국과 동시에 가장 반대되는 성격으로 나왔던 단체가 독립협회라는 단체입니다. 이 독립협회는 여기 색깔이라고 보면 돼. 갑신정변 오고 갑오개혁 오고, 이 지식인들이 봤을 때 갑신정변, 첫 번째로 갑오개혁도 마찬가지로 위에서부터 개혁을 하면 아랫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지. 이 백성들과 이 군중들의 지지가 없는 이런 개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인들이 이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정책을 이끌어 나가자라고 해서 만든 단체가 독립협회입니다. 자, 독립협회랑 또 같이 많이 나오는 이 주요 사건은 독립신문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국어랑 영어로 표기됐다. 우리나라 최초 민간 신문이다. 이런 것들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독립협회의 가장 큰 특징은 만민공동회와 관민공동회를 개최했다라는 겁니다. 만민, 모든 백성이 공동 함께 참여하는 회의야. 지식인뿐만 아니라 백정도 참여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같이 의견을 공유합니다. 근데 이거를 단순히 공유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정책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했었던 게 관민공동회. 즉 백성과 관리, 국가의 관리가 함께 회의를 합니다. 자, 이게 왜 반대되는 성격이냐면 대한제국은 왕을 중심으로 나라를 만들고 싶어. 독립협회는 백성을 중심으로 나라를 만들고 싶대요. 그러니까 고종 입장에서는 독립협회가 눈에 가시예요. 그래서 황국협회라는 단체를 시켜서 독립협회를 강제 해산시켜버리죠. 어쨌든 이 대한제국 독립협회의 그런 키워드들도 잘 알고 있으면 되고, 시간이 지나서 1904년이 되면 이제 한반도의 그 이권을 가지고 러시아랑 일본이 붙습니다. 하지만 이 러일 전쟁에서도 결국에는 누가 승리합니까? 일본이 승리를 하죠. 그러면서 일본은 이 청일 전쟁 당시에 전철을 밟고 싶지 않은 거야. 그냥 확 다 뺏으려고 했다가 다 놓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주변국들의 인정을 받아가면서 뺏어갑니다. 자, 먼저 한일 의정서를 통해서 우리나라 토지에 대한 침략. 일본이 러일 전쟁하는데 군사적으로 쓸 토지는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해줘. 땅을 뺏어가요. 그리고 1차 한일협약을 통해서 고문정치. 우리나라에 어떤 의견을 물어볼 때 고문을 한 명씩 둡니다. 이 고문의 조언을 받고 고문이 하라는 대로 결국에는 여러분이 그때 당시에 정치를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왔었던 외교 고문이 메가타죠. 그래서 이 메가타가 했었던 게 화폐 정리 사업 이런 것들을 했었죠. 그리고 1905년에 2차 한일협약 을사늑약을 맺게 됩니다. 이 을사늑약도 근대사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자주 출제되는 분야예요. 이 을사늑약에서 시작된 거는 통감 정치,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나라 통감으로 오게 되는 거고 외교권을 박탈당합니다. 이 외교권을 박탈당했을 때 이 외교권을 박탈당한 것에 대해 을사늑약에 대해서 저항하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죠. 일단 고종은 헤이그에 특사도 보냈어. 그리고 아까 배웠듯이 을사의병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그리고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기도 했고 을사오적 암살단을 만들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 그리고 또 장지연의 시일야 방송되고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1907년에는 한일 신협약 정미 7조약을 통해서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고 군대가 해산당하고 결국 1910년 우리나라는 나라 국권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독립협회가 해산된 다음에 이런 애국계몽운동이라는 단체를 만들게 되는데 보안의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라는 단체가 있었고 우리는 신민회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비밀결사단체로 만들었고 공화정을 추구했고 대성학교, 오산학교 등을 만들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이 어렵긴 해. 근데 이 부분이 어렵고 사건도 많은데 뭐 선생님이 이거 동영상 올려주면은 뭐 화면까지 보면서 이렇게 자꾸 하지 말고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한 15분 정도 설명했잖아요. 그냥 15분 정도 그냥 잠자기 전 혹은 어디 이동할 때 이어폰으로 소리만 들으면서 계속적인 흐름 그리고 그 사건의 키워드 이 정도만 정리를 해도 세 문제 중에 세 문제는 다 맞추지 못해도 두 문제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문항을 한번 보면서 같이 정리를 할게요. 자, 일단은 작년 수능에 근대사에서 나왔던 문제 시기 이렇게 전반적인 흐름 중요하다고 했죠. 그 시기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 그래서 러일 전쟁 한일 의정서가 나오고 고종이 강제퇴위당한 1907년. 그래서 1904년과 1907년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때 있었던 일들은 1905년 을사늑약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흐름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작년에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려웠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훈련도감이 조선, 노비항건법이 고려 광종, 홍경래 난이 조선 후기, 동학농민운동만 근대사에서 이보다 앞선 시기구나. 이런 것들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자, 올해 6월 모의고사를 한번 볼게요. 황룡촌 전투, 황토현 전투, 전봉준 키워드 우금치 전적지를 통해서 우리는 동학농민운동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동학농민운동의 전제에 있었던 시기, 그랬을 때 키워드 궁극기무처 설치. 궁극기무처가 낯설잖아. 그럴 때도 봐봐. 망이망소이 난 고려, 구서당 10점 통일신라, 사비천도 백제, 이자겸에 난 고려.
시대만 구분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항이에요. 그래서 근대사 한 문제는 이렇게 보너스로 시기와 시대만 구분하면 풀 수 있는 문항이 충분히 나올 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우정총국 축하연 이거를 갑신정변이라고 구분을 해요. 근데 갑신정변인 것도 몰랐어. 근데 이제 11번 정도면 근대사인 건 알겠어. 그럼 근대 아닌 거 지어보세요. 예속논쟁, 조선 붕당정치죠. 남북협상, 김구, 김규식, 현대전, 삼정이정청 설치, 역시 조선 후기입니다. 교정도강, 고려. 이렇게 인민평등권 재정주장이 뭔 내용인지도 모르겠어. 근데 11번 정도 문항이면은 근대사 파트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된 근대에 관련된 것만 아니면 지우자라고 이렇게 문항을 지어나가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항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 문항 한번 볼게요. 다음 사건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 여기에 보면은 왕은 일본의 볼모가 되어 갇혀 있대요. 러시아 공사관에 머무르고 있대. 아관파천이라는 사건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건의 배경. 이런 거는 한 사건의 구체적인 배경, 결과, 키워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 그러면은 대충 오죠. 감히 근대사에서 한 문제는 흐름 파악해서 보기 선지에서 근대사 아닌 것만 지어도 풀 수 있는 문제. 또 한 문제는 구체적인 사건을 하나 던져놓고 배경 및 결과를 물어보는 키워드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관파천은 을미사변이 발생하면서 일어난 사건이죠. 그 외에는 뭐 자유시 참변이 일어났다. 이거는 청산리 대첩 이후고 대한국 국제가 반포되었다. 이건 광무개혁이고 만민공동의 개최, 독립협회, 헤이그 특사 파견, 을사늑약. 여기에 있는 1, 2, 3, 4, 5는 올해 정답으로 나와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이 조약의 결과로 옳은 것 물어봅니다. 일단은 이토 1호부미를 저격한 이유. 안중근 의사겠죠. 그래서 을사늑약에 대한 것을 물어보고 있네요. 자, 을사늑약 결과, 조약의 내용, 통감부 설치. 요거만 구분하면 됩니다. 동북구성, 고려, 개성공단, 현대, 아간파천, 여기서 앞에서 나왔듯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이 피해간 거고 미소공동위원회. 그러니까 이것도 헷갈리면 1번, 4번 중에 헷갈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면 될 것 같고 가 단체에 대한 설명. 가는 종로에서 만민공동의 키워드입니다. 독립협회라는 단체겠죠. 그래서 독립협회는 근대식 의회를 설립을 주도하였다. 근데 요거는 1, 2, 3, 4, 5가 다 근대 및 일제강점기 문항 선지예요. 그래서 요 문제 이런 거는 좀 풀기 힘들겠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키워드 중심으로 이해하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1, 2, 3, 4, 5도 언제든지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선지니까 이거 한번 쭉 눈으로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두 문제 근대서는 흐름 파악하고 그리고 이런 구체적인 사건의 배경, 결과 묻는 문항이 나와요. 다음 문항 한번 봅시다. 다음 문항 경제 파트에 관련된 문항이네요. 그래서 경제 파트와 관련된 문항으로 2000년 수능에는 20년 수능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청나라 상인이 한성과 양아진의 영업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청나라 상인이 내륙에서도 활성할 수 있다. 조청 상민수륙 무역장정. 그냥 용어 키워드만 묻는 문항입니다. 그죠? 가운동에 관련된 거 1,300만 원의 국채를 갚자. 국채 보상운동 답은 언제나 대한매일신부 언론기관의 지원을 받았다. 이렇게 물어본다고 했고 자, 요거는 이제 9월 모의고사는 경제 파트 한번 안 물어봐서 의병에 관련된 문제. 그래서 대한제국 군대 지휘관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군대가 해산당했다라는 거고 이 결과 해산된 군인의 일부가 의병에 가담했다. 이런 것을 물어보는 문항입니다. 자, 근대사 이렇게 정리합니다. 세 문항 나올 수 있는데 하나 흐름 파악하고 하나는 각각의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경, 결과, 그리고 키워드 정리하고 세 번째는 경제 파트 한번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올해 동학농민운동, 의병, 갑신정변 잘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근대 넘어가서 이제 일제강점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제강점기는 여러분이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후를 구분해 보라고 선생님이 1학년 때, 2학년 때 계속 가르쳤잖아요. 그 시기만 잘 구분하면 여러분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항으로 출제가 됩니다. 잠시만요. 물 한 잔만 먹고 올게요.
예,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일제강점기 정치는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통치 방식을 구분하는 문항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하지만 이거는 안 나올 때도 많아. 언제 안 나오냐면 독립운동에 관련된 문항이 두 문제, 세 문항 나오면은 이 통치 방식 비교하는 문항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옛날 방식의 문항이다. 그래서 17년, 18년에 안 나오다가 19년 수능부터 다시 출제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올해도 나올 가능성이 한 80% 정도 되고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19년에 10년대, 20년에 30년대 나왔으니까 올해는 1920년대 통치 방식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자, 독립운동 당연히 100% 나와요. 100%. 독립운동에 관련돼서는 단체, 사건 100% 나올 텐데 여러분들이 이것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키워드 중심으로 그냥 이 사건 이거, 이 인물 이거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 독립운동에서는 조선시대에서 무조건 나오는 문항이 세 종이었죠.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서는 3.1운동 항상 나옵니다. 이게 3.1운동으로 단독 문제가 안 나오더라도 3.1운동에 대한 키워드 문항이 선지로는 꼭 나올 거예요. 그래서 3.1운동 잘 정리해두고 여기에 선생님이 인물 문제 신경향 이렇게 적어놨는데 올해 모의고사부터 어떤 경향이 생겼냐면 어떤 사건이나 어떤 시대적 흐름을 묻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인물에 대해서 파악하는 문항이 모의고사에서 계속 출제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일제강점기가 네 문항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고대사에서 한 문항을 줄이고 근대나 일제강점기 활동했던 대표적인 인물 하나에 대한 키워드를 주고 그 인물에 대한 문항을 묻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랬을 때 선생님이 뭐 박은식이라든가 김원봉이라는 인물이 6월, 9월 모의고사에서 한번 출제가 됐어요. 그랬을 때 올해 수능에 가장 나올 수 있는 인물, 가장 중요한 인물은 신채호 선생이에요. 여러분 신채호 선생에 대해서 이따 정리해 줄 테니까 잘 한번 보도록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한번 나올 때 됐어요. 그래서 올해 수능에는 다양한 이 외에도 독립운동 사건이라든가 독립운동 단체가 나오겠지만 이 세 가지를 또 중점적으로 보도록 합시다. 자, 일제강점기 경제는 산미증식계획이라든가 그리고 토지조사 사업 이런 것들이 번갈아 가면서 늘 나왔었는데 3년 전부터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뭐 그냥 가능성은 적다. 그냥 뭐가 있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 이거 첫 번째 일제강점기 정치 우리 다시 한번 이거 상기하면서 기억해 봅시다. 1910년대 무단통치 헌병경찰통치 특징 헌병경찰이 통치했고 이들은 태형이나 직결처분권이 있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모든 자유가 금지됐다. 교사는 칼차고 제복 입고 수업을 진행했다. 이 1920년대에서 20년대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사건 3.1운동, 20년대 문화통치, 헌병경찰 통치가 보통 경찰제로 바뀌었지만 경찰 수는 3배수 이상 증가하고 치안유지법을 통해서 더 억압했다. 그리고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창간되고 단체도 만들 수 있고 집회도 할 수 있다. 하지만 검열이 훨씬 더 강화됐다. 이런 것들이 10년대, 20년대 비교할 수 있죠. 1930년대 민족말세 통치. 황국신민서사를 암송한다라든가 궁성유배, 창씨개명, 조선어학회 사건 이런 것들이 30년대 이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항상 10년대, 20년대, 30년대 문항이 나올 때는 이거 법칙이야. 예를 들면은 황국신민서사를 암송하는 학생을 보여주고 다음 해당하는 시기에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본 다음에 창씨개명을 하는 사람 이런 거 묻는 거. 칼차고 제복을 입은 채 수업을 하는 교사를 보여주고 1910년대 상황을 묻는 문항. 이런 것들이 항상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렇게 비교하는 문항 알면 되고 자 그리고 경제 파트 나올 가능성은 적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명칭 정도는 알고 지나갑시다.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 말 그대로 우리나라 땅 뺏기 위해서 기한 내에 신고해라고 했는데 신고 절차 방법 너무 복잡해. 신고 안 하면 조선총독부가 다 뺏어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한부 소작제로 소작농으로 전락했다라는 거.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 일본이 막 산업화 진행하다 보니까 쌀이 너무 부족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네 나라에서 생산에 쌀을 증식 더 많이. 그럼 쌀을 더 많이 생산하는 방법은 뭐예요? 종자 개량하고 토지 더 만들고 개척하고 비료 더 주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돈 들죠.
그 돈도 우리나라 농민이 부담합니다. 자, 생산량이 늘긴 했어. 근데 이 는 증산량보다 뭐가 더 많아요? 수탈량이 더 많어.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나라 농민들은 더 힘겹게 살 수밖에 없었고 값싼 만주산 잡곡을 수입해서 먹었다. 1930년대 이후 일본이 본격적으로 중일 전쟁을 시작하고 그리고 태평양 전쟁을 시작합니다. 병참 기지와 우리나라를 전쟁에 필요한 모든 도구를 뺏어가는 기지화 정책, 국가 총동원령, 징용, 징병, 공출 다 뺏어가는 이런 현상이 1930년대 경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간단하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독립 부분 1910년대도 있긴 하지만 1910년대 독립 잘 안 나와요. 하지만 20년대 여기에 있는 키워드들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알고 있어야 돼. 자, 먼저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디에 만들어졌어요? 상하이에. 왜? 3.1운동 이후 우리나라 사람들이 결집하고 모여야 된다는 걸 느껴서. 그래서 이 상하이에 만들어서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삐걱거렸어. 왜요?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국제청원을 냈죠. 뭐라고? 우리나라 좀 대신 통치해달라고. 그래서 국민대표회의를 통해서 개조파, 창조파 나눠졌지만 결렬됐어요. 그러면서 다 떠나고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유일하게 남아서 지키고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김구 선생님. 그래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거는 김구 선생님이 이봉창 선생과 윤봉길 의사를 통해서 한인 애국단을 만들었고 특히 윤봉길 의사가 훈커우 공원에서 일본 사람들에게 도시락 폭탄을 투척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위상이 높아지고 중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성장. 그러면서 일본과 중국이 전쟁을 하고 태평양 전쟁을 시작할 때 우리나라도 한국광복군을 만들어서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함께 싸웠다. 이런 것들 알고 있으면 되고 3.1운동 1919년 3월 1일 고종의 인산일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죠. 그래서 비폭력으로 만세운동을 진행했어요. 이게 전국적으로 점점 퍼져가면서 폭력적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최대 민족 독립운동 결과가 중요해요. 일본의 통치 방식이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뀌었다. 그것도 다른 나라에 영향을 주죠. 인도의 비폭력 운동, 중국의 5.4운동 이런 것들 알고 있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60만세 운동 1926년 고종의 아들이 또 죽었어. 순종. 그래서 이 순종의 인산일날 2차 3.1운동 같은 걸 준비하려고 했는데 요거는 비교적 성공치는 못했어요. 사회주의자 세력들이 탄압도 많이 받았어. 그래서 그 사회주의자 세력들이 이렇게 우리 단체를 만들어서 하나 진짜 똘똘 뭉치는 단체 하나 만들어보자. 활동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해라고 해서 만든 게 신간회. 신간회의 가장 큰 특징은 좌우 합작 운동. 이 신간회가 지원했던 대표적인 사건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진상조사단 파견.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또 뭐야? 나주에서 광주로 가는 기차 안에서 한국 학생과 일본 학생들이 시비가 붙었죠. 근데 여기에서 일본 학생들은 그냥 훈방 조치, 한국 학생들만 처벌. 여기에 학생들이 나라가 잃은 슬픔, 억울함 이런 것들을 표출하면서 3.1운동 이후에 최대의 민족운동으로 발전. 그렇죠? 자, 의열단 알고 있죠? 김원봉이 신채호 선생님한테 글을 하나 받아옵니다. 조선혁명선언. 그리고 사람들을 구해요. 우리는 폭력적으로 폭력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이 같이 대항하자라고 하면서 폭탄 들고 들어가죠. 대표적으로 나석주 선생 이런 분들이 의열단에 있고 여기에 있는 물산장려운동, 밀립대 설립운동, 문맹퇴치운동은 구호를 기억합시다. 물산장려운동, 내 살림, 내 것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기업에서 나온 물건을 우리가 쓰자. 밀립대 설립운동,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대학을 만들어주자. 근데 이것도 일본이 방해하죠. 어떻게? 경성제국대학 만들면서 방해하고 문맹퇴치운동,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이 문맹퇴치운동을 진행하는데 대표적으로 동아일보는 분화로드운동 그리고 조선일보는 한글 보급운동 이런 것들을 했었고 사회주의자를 중심으로 소작쟁이와 노동쟁이 소작쟁이의 대표적인 사건은 암태도 소작쟁이 노동쟁이의 대표적인 사건은 원산 노동자 총파업 1920년대
만주를 중심으로 국외에서 무장 독립전쟁도 벌어집니다. 대표적인 전투, 홍범도의 봉오동 전투, 김좌진 장군 청산리 대첩. 선생님이 지금 말한 이 정도 키워드와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문제 푸는 데는 아무런 이상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1930년대 독립운동, 아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할 때 했어요. 한인애국단, 윤봉길, 이봉창, 한국광복군. 그리고 아까 그 새로운 개념으로 이런 문항들 많이 나온다고 했지. 그 인물 문항, 그래서 신채호, 박은식 선생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조선 어학회 사건 이런 것들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면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년도 수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독립운동에 관련된 문항이 나왔네요. 자, 1929년 10월 나주역에서 3.1운동 최대 규모의 항일운동이 일어났다. 이거는 광주 학생 항일운동입니다.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나왔을 때 정답 키워드 80%는 요거예요. 신간회가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여 지원했다. 신간회 문제가 나왔을 때 정답의 50%는 좌우 합작이다. 이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합작. 50%는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했다. 요거 문항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작년에 수능에 나왔으니까 올해 독립운동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적죠. 그래도 신간회라는 단체는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올해 모의고사부터 신경향 문제야. 유교구신론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사실 이거 가지고 이 인물이 누군지는 모를 수 있어. 근데 연습해보라고 이렇게 하죠. 이 사람 사진을 보고 후삼국을 통일했다. 무신정변을 일으켰다. 대동여 지도를 그렸다. 이런 답을 찍진 않겠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근대사 인물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 잘 체크합시다. 그는 일제에 맞서 무장 독립투쟁을 벌인 인물이다. 조선의용대를 만들었고 암살이나 식민통치를 했다. 의열단을 만든 김원봉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열단에 참여를 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돼요. 올해 인물 문제 나올 수 있는데 아까 누가 제일 후보 1순위? 신채호 선생님. 2순위라고 하면 선생님은 김구 선생님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일제강점기 문항 계속 볼게요. 자료는 상하이에 수립된 땡땡의 기관지인 독립신문이래요. 그러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관련돼서 묻는 거겠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구미위원부를 설치했다. 근데 이것도 장용영 설치 정조, 그죠? 원산학사 근대 학교, 홍범십사조 아까 가보게요. 그죠? 정우의 선언 이거는 신간인데 아무튼 이런 것들만 조금 구분을 하면은 3개는 지울 수 있잖아. 2개 중에 하나 찍으면 되고. 자, 다음 회의가 개최된 시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또 물어보네요. 개조파와 창조파의 국민대표회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어떻게 알지? 이거 구체적인 사건. 근데 답은 너무나 쉬웠어. 3.1운동 이유만 알고 있으면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또 이거 보면은 독립운동 탄압 일제 주요 감시대상 인물카드를 통해서 사상범으로 투옥된 이 사상범이란 단어가 뭐냐면은 그냥 선생님이 생각에 뭐 지금의 대통령을 비난했어. 문재인 대통령 나쁜 사람. 그럼 사상이 불순하다 그래서 선생님 감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독립운동 생각했어? 감옥이야. 너 일본 좀 싫어해? 감옥이야. 이런 사상범이 투옥되는데 그에 대한 법률을 만든 게 뭐냐면은 치안유지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치안유지법은 1925년이야. 근데 이 문항이 조금 어렵게 나오면 사실 수능 때는 이렇게 일제강점기만 구분하면 풀 수 있는 선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거를 1910년대, 20년대로 구분할 겁니다. 그런 문항이 시기문항 문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작년 수능 일제강점기 한번 볼게요.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그래서 이 시기 위안부니까 1930년대 징용, 징병, 정신대 위안부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미국 공출제 모든 거 뺏어가는 이 시기 그런 문항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일제강점기만 구분하면 풀 수 있는 거고 이 15번 같은 문제도 잘 봐두세요. 올해 수능에 나올 수 있어. 15번 같은 문제 보면은 여기 나오죠. 물산장려운동 내 살림 내 것으로 문자보급운동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땡땡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이 1원씩.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에 매력적인 오답 넣으면 뭐 넣을까?
국채보상운동 같은 거 오답으로 넣을 수 있어. 하지만 이거는 돈 모아서 목적을 잘 봐야 돼. 고등교육의 실현. 그러니까 밀립대학 설립운동 이렇게 봐야 되고, 이 단체 이것도 올해 나올 가능성 커요. 신간에는 정우의 선언을 이 선언 이후에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힘을 합치겠다라고 한 거고, 신간에 나왔을 때 다 50% 뭐라 그랬어? 광주 학생 항일운동 지원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 물어보는 문항이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자, 일제강점기 마지막 문제 하나 더 풀어볼게요. 작년에 나왔던 거 홍범도의 봉오동 전투가 나왔습니다. 봉오동 전투 나왔으니까 1920년대 국외 독립운동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데, 이런 연도별로 이런 거 잘 나오거든요. 올해가 청산리 대첩이 일어난 지 이게 기념 100주년이야. 그래서 청산리 대첩 나올 가능성 있습니다. 그거 아마 예시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봉오동 전투 때 국외 무장독립군의 활동 이렇게 간단히 묻는 문항으로 어렵지 않게 나왔고, 국가총동원법 1930년대 한국신민서사 암송 강요, 이거 시대 구분하는 문제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한 거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가나 시기의 사이 3.1운동과 미스야 협정이라는 25년 사이에 있었던 거, 청산리 전투에서 독립군이 승리했다. 이런 것들 구분하는 문항이 나옵니다. 이 전반적인 시기 구분과 이 결정적인 키워드만 알면은 일제강점기가 문제의 난이도를 조절한다고 하지만, 한국사의 난이도를 조절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어렵지 않은 문항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 갖고 이 일제강점기 문항 나오면은 솔직히 20, 19, 18번은 무조건 현대사야. 그랬을 때 17, 16, 15, 14 정도는 일제강점기거든요. 그랬을 때 항상 이렇게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요 정도는 그려놓고 문제 풀면은 조금 더 쉽게 기억이 나고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일제강점기 문화 절대 놓치지 맙시다. 자, 대망의 마지막 현대사입니다. 현대사는 너무 쉬워. 선생님이 그냥 찍어줄 수 있어. 현대사는 맨날 나오는 게 똑같아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현대 정치, 민주화 운동 부분이 100% 나와요. 100% 나오는데, 일단은 민주화 운동은 3개, 여기 적혀 있는 거 있죠. 4.19 혁명, 그리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 6월 항쟁,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가 돌아가면서 나와요. 18년 수능 6월 항쟁, 19년 수능 5.18 광주, 20년 수능 4.19 혁명. 올해 뭐 나와? 6월 항쟁 나올 거예요. 이게 안 나온다고 해도 이 3개 중에 하나 나와요. 이따 설명 다시 할게요. 그리고 요즘 현대사에서 조금 어렵게 하기 위해서 뭘 자꾸 내고 있냐면, 6.25 전쟁은 아마 작년에 나왔으니까 안 나올 가능성이 커. 근데 이 50총선까지의 가는 그 길, 흐름, 이런 것들이 가끔 물어봅니다. 뭘 빼고? 경제 파트를 빼고. 경제 파트 요즘 잘 안 물어봐요. 그래서 경제 파트를 빼고 이 정치사에서 2문항 나올 가능성 크니까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통일 문제 출제 지수 100%입니다. 통일도 3가지야.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이 3가지가 돌아가면서 나와요. 7.4 남북기본합의서, 6.15. 그러니까 올해 7.4 나올 확률이 가장 높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어려운 부분부터 할게. 1945년부터 48년 50총선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는 그 과정 한번 볼게요. 45년 우리나라 해방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힘으로 해방을 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남쪽은 미군정, 북한은 소련 군정이 군대가 대신 통치를 했어. 그래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가지고 모스크바에서 미국, 소련, 그리고 영국이 회의를 합니다. 여기에서 결정된 내용이 신탁통치라는 내용이 있어. 근데 이 신탁통치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스스로 정부를 만들 때까지 임시정부를 만들고 미국과 소련이 이런 미소공동위원회 같은 거를 통해서 도와주겠다라는 거야. 하지만 이 신탁통치를 가지고 정권을 잡으려는 사람, 권력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왜곡 언론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모스크바에서 일어났으니까 소련이 우리나라 또 침략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거짓 보도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좌와 우가, 사회주의와 민주주의가 갈라서게끔 만드는 거예요. 반탁운동을 하면서. 자, 그러면서 이제 1차 미소공동위원회도 결렬이 되고, 이승만이 46년 6월에 이런 얘기를 해요. 정읍에서. 야, 이걸 왜 자꾸 사회주의랑 화해를 하라 그러지? 그냥 남한만이라도 단독정부 만들면 되잖아. 선거 가능 지역에서만 하면 되잖아. 이런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아이쿠 큰일 났다라고 하면서 여운형 선생이 좌우 합작운동, 좌와 우를 힘을 합쳐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결국에는 결렬되죠. 여운형 선생도 인물 문제로 나올 가능성 있는 분이에요. 자, 어쨌든 이 좌우 합작 운동이 끝나게 되고 트루먼 독트린이 얘기를 하면서 전 세계가 냉전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에서 뭐 우리나라를 가지고 협의하고 협력할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우리나라 문제는 이제 미국 소련이 아니라 유엔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유엔에서 남북한 총선거 실시에 국회의원라고 했는데 북한이 여기에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가능 지역에서만 해라고 해서 남한에서 50총선이 진행되게 되는 거야. 이 50총선에 반대하는 사건이 제주 4.3 항쟁, 김구의 남북협상, 여순 순천 11구 사건 이런 것이 있었다. 여러분 알고 있으면 되고 어쨌든 이 50총선 통해서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 뽑혔고 그 국회의원이 헌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그 국회를 우리가 국회 재헌의회라 부르고 이때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뽑히면서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됩니다. 그래서 요 흐름 물어보는 문항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나오면은 뭐 물어봐? 6.25 전쟁. 근데 6.25 전쟁은 작년 수능에 물어봐서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따 문항 풀면서 한번 정리는 한번 해봅시다. 자, 민주화운동 세 가지 사건 기억하라고 했죠. 4.19 혁명, 5.18 광주 민주화운동, 6월 항쟁. 키워드별로 합시다. 4.19 혁명, 이승만 독재. 이승만이 3.15 부정선거를 통해서 또 독재를 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어요. 여기에 반대하는 시위가 커져 마산에 있는 한 고등학생, 특히 김주열이라고 하는 학생이 시위에 참여했다가 최루탄이 오른쪽 눈에 그대로 박힌 채 사망. 일주일 만에 마산 앞바다에서 떠올랐어요. 그래서 시위가 확산되고 커져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승만이 하야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박정희의 긴 독재가 12.6 사건을 통해서 박정희가 죽으면서 끝나는 듯 했어. 근데 12.12 사태를 통해서 전두환과 노태우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신군부를 조성해서 또 군부 세력이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거야. 이들의 명분은 뭐야? 여전히 우리나라는 북한과 내통해서 이 사회가 혼란할 수 있다. 그래서 군인들이 지켜야 된다. 그래서 가만히 있던 광주를 어떻게 합니까? 계엄군들이 내려가서 광주 시민들을 폭행하고 잡아 때려 넣으니까 광주 시민들이 여기에 저항을 합니다. 커봐. 광주에 이렇게 북한이랑 내통해서 이렇게 국가에 저항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폭도들이 있잖아. 라고 하면서 이 자신들의 정치의 명분을 세우게 되는 거죠. 광주 민주화운동의 키워드. 4.19 혁명과 6월 민주화항쟁은 으쌰으쌰 물러나라 시위였어. 근데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우리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계엄군에 맞서서 시민이 군대를 조직해서 맞서 싸웠다. 시민군의 조직. 이게 키워드예요. 자, 6월 민주화항쟁 1987년 전두환 정부가 끝나가. 근데 이 전두환은 8차 개헌을 통해서 다른 건 다 바꿔놨는데 뭘 안 바꿨냐면 간선제. 즉 체육관에서 대통령 뽑는 것을 안 바꿔놨어.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은 전두환이 독재를 하지 않더라도 노태우가 될 게 뻔합니다. 그러니까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나. 이런 도중에 박종철이라는 서울대생이 시위를 하다가 고문을 받았고 잡혀서 고문을 받았고 여기서 물고문 도중 사망을 합니다. 근데 경찰은 책상에 탁 치니 헉 하고 죽었다라고 거짓 보도. 시위가 커져요. 근데 여기에 기름을 붓는 사건. 전두환이 4.13 호원 조치를 통해서 나는 헌법을 절대 바꾸지 않겠다. 시위가 커져. 이 와중에 연세대학교 이한열 학생이 시위 도중 역시 최루탄에 머리를 맞고 뇌사 상태에 빠져 있다가 사망. 그래서 직선제를 요구하는 시위가 커져가면서 6.29 선언을 통해서 노태우가 직선제를 수용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대통령제도 5년 단임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가 이 6월 민주화 항쟁 이후에 결정이 된 겁니다. 요 세 가지 사건, 요 키워드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다 왔습니다. 통일정책. 통일정책도 이 세 가지 돌아가면서 나온다고 했어. 7.4 남북 공동성명, 박정희 정부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 박정희는 명분이 뭐였어? 북한이 침략할 수 있으니까 군인이 지켜줄게. 근데 냉전이 완화됐어. 미국이 중국이랑 막 핑퐁 외교하면서 왔다 갔다 해. 야, 남북한 너희들도 싸우지만 마 라고 하면서 최초로 이제 비공식 회담이긴 하지만 남북이 만납니다.
그리고 이때 통일의 3대 원칙이 정해져. 다른 나라랑 간섭받지 말고 자주적으로 하자. 싸우지 말고 평화적으로 하자. 우리나라는 하나의 민족이라는 걸 잊지 말자. 하지만 이 통일에 대한 움직임이 박정희 정부 그리고 북쪽의 김일성에게는 그들이 독재를 하는 하나의 명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북한이 침략할 수 있어. 남한이 침략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지켜줄게. 이게 없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그것을 영구히 본인이 독재를 하기 위해서 이후에 유신헌법이라든가 북한에서는 주체사상, 사회주의 헌법을 만들면서 오히려 독재를 구축하는 결과가 되었다. 이런 것들까지 알고 있으면 되고, 남북기본합의서 1991년 노태우 정부 때 소련이 붕괴됐습니다. 사회주의가 끝나면서 냉전이 끝났어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이 통일됐어요.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최초로 남북 고위급 회담, 이거 구분하세요. 고위급과 정상회담은 달라. 고위급은 장관들이 모인 거고 정상은 대통령이 모인 거야.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우리는 국가와 국가 간의 교류가 아니라 하나의 민족의 교류라고 생각하자. 라는 식으로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라는 걸 강조하고, 그리고 이때 제일 중요한 건 한반도 비핵화 선언. 절대 핵 만들지 말자. 근데 왜 북한은 핵 만들었냐? 이 다음에 북한의 최고 통치자 김일성이 죽었어요. 그의 아들 김정일은 권력을 잡고 다른 나라의 침략의 이 압박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핵이 필요했던 거야. 그러면서 핵을 만들면서 남북관계가 틀어져요. 약속을 안 지켰잖아. 그런데 이 김영삼 정부 때는 틀어졌다가 김대중 정부가 이제 바꾸죠. 햇볕 정책. 야, 쟤네 억압하고 쟤네 폐쇄적으로 자꾸 살게 하면 안 돼. 스스로 문을 열게끔 지원해주고 도와주자. 쌀 보내주고 소 보내주고 금강산 관광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김대중이 2000년 6월 15일 날 직접 비행기를 타고 평양으로 갑니다. 최초 정상회담. 여기서 있었던 거, 남한은 연합, EU처럼 국가가 국가 간에 이 교류를 하도록 하자. 북한은 연방, 미국처럼 하나의 주로 인정하자. 이런 것들이 거의 유사하니까 우리가 하나의 통일정부를 만들 수 있어. 그리고 너희 경제적으로 어렵잖아. 개성공단도 만들어주고 금강산 육로 관광도 우리가 뚫어주고 경의선도 복구해줄게. 이런 식으로 이 정책을 만들었던 거죠. 여기에 단독 문제로 나오진 않지만 선지로 나오면은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갔습니까? 육로로 갔죠. 북한의 육로로 방문한. 근데 혹시 이건 안 나올 건데 뭐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에서 만난 이런 것들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아무튼 통일정책 이 세 가지 우리 여러분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현대사에서는 정치에서 아마 2문제 나올 거고 통일에서 1문제 출제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항 풀면서 정리할게요. 자, 2000년 수능 보면은 6.25 전쟁에 관련돼서 나왔어. 근데 6.25 전쟁은 다른 거 없어. 흐름만 알고 있으면 돼. 북한 침략, 낙동강 방어선까지 후퇴, 메가더 장군 인천 상륙작전, 서울 수복, 북으로 진격, 중공군 참전, 1.4후퇴. 2년간의 그 교전 중에 결국 휴전 협정, 정전 협정이 있었다. 이런 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 키워드로 인천 상륙작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요거 이제 45년에서 48년 요 전반적인 흐름 있죠. 요거를 물어볼 것 같아요. 올해 수능에. 그래서 요 전반적인 흐름 잘 보고 50 총선 이거 구분하는 문항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18번에 6.25 전쟁에 대해서 9월 모의고사에서 한 번 더 물어봐서 선생님이 혹시나 해서 6.25 전쟁이 나올까 봐 아까 강조는 했는데 역시 답에서는 이 조선 건국동맹 여운형 이런 거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키워드 인물로 여운형이 나올 수도 있고 45년에서 48년에 있었던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항이긴 하지만 자, 그 다음에 민주화운동 이거 나온다고 했죠. 작년 수능에 뭐 나왔어요? 이승만 대통령의 퇴진. 그죠?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희생, 4.19 혁명을 물어보는 거죠. 키워드 3.15 부정선거. 신군부 세력 권력장악 반대 5.18 광주,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냈다 6월 민주화 항쟁. 요 두 가지는 키워드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1, 2, 3은 잘 봅시다. 자, 그 다음에 계엄군 광주 시민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죠. 그래서 신군부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을 조사한다.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 여기에는 김주열이 키워드 이승만 대통령이 사임 4.19 혁명을 물어보는 문항입니다. 3.15 부정선거.
키워드. 너무 쉽죠? 키워드만 하면 바로바로 풀 수 있는 문항이에요. 민주화 운동은. 자, 그 다음에 통일정책. 통일정책은 여기는 작년 수능에는 7.4 남북기본합의서 2차 남북협상 정상회담. 이게 노무현 대통령 이런 게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여기 때는 김대중 정부의 6.15 남북공동선언. 이 정도만 알면 되고 가회담 2000년에 남과 북의 정상이 처음 만났다. 이거 김대중 정부 때죠. 6.15 남북공동성명. 내용 잘 안 물어봐. 이렇게 명칭만 알면 됩니다. 발표된 시기 통일의 3대 원칙 자주적, 평화적, 민족, 대단결. 이거 언제야? 유신헌법 이것 때문에 생겼다고 했죠. 박정희 정부. 이렇게 묻는 문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대사는 이렇게 정치 부분 두 문제, 통일 부분 한 문제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오늘 근대사 정리했고 그리고 일제강점기 정리했고 현대사 정리하면서 10문항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조금 넘는 강의가 될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두 차씩 강의해서 조금 틈틈이 이렇게 이어폰이나 동영상 강의 보면서 잘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들으면서 뭐 질문이나 뭐 어떤 부분이 부족해요? 더해주세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이거 다 끄고 있으니까 이거 뭐 보고는 있습니까? 다 봤어요? 네, 좋습니다. 예,